안녕하십니까. 시험장 가는 길이 든든해지는 꽃보다 비자 F4 취득을 위한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총정리 동영상 강좌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보처리 기능사 동영상 강좌의 마지막 시간으로 제4과목 정보통신 일반의 남은 문제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4과목 정보통신 일반의 9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1번입니다. 다음 중 전송 용량이 가장 큰 전송 매체는 하고 묻고 있습니다. 전송 용량이라고 하면 단위 시간 동안에 전달되어진 전송 데이터의 양을 의미하는데, 전송 용량을 가장 많이 전송할 수 있는 전송 매체는 일단 강 케이블이죠. 강 케이블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장 큰 전송 용량을 전송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최신의 케이블입니다. 강케이블은 여기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강케이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규소라고 하는 이제 재료가, 이 강케이블 만들어내는 재료 부분이 아주 싼 모래에 채취할 수 있는 규소를 주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강섬유 케이블은 일단 즉 다른 케이블과 다르게 전기 신호가 전송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전송하는 케이블입니다. 빛의 전반사 원리를 이용해서 빛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고, 잡음이나 누화가 없고 전송 속도가 빠르고 전송 손실이 적은 아주 고품질의 케이블이 바로 이 광섬유 케이블입니다. 동축 케이블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 공청이라고 불리우죠. 이전에는 공청이라고 불리고, 최근에는 케이블 TV를 여러분들 가정에서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 이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는 검정색의 두꺼운 그런 케이블을 이용해서 여러분 집으로 이제 그 케이블 선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그 벽에 있는 인입 단자 부분까지 연결이 되어지죠. 그 인입 단자 혹은 그 선이 들어와 가지고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TV에 직접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케이블을 동축 케이블이라 하죠. 동축 케이블이요. UTP 케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랜 케이블 혹은 뭐 전화선 같은 경우가 UTP 케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이렇게 강섬유 케이블 일단 주로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확인하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2번입니다. 자, 92번. 변조가 되어진 파형이라는 뜻이죠. 피변조파로부터 변조가 됐다는 건 뭡니까? 우리 그 변복조 장치라고 불리는 것이 모뎀이죠. 그 모뎀이라고 하는 장치, 모듈레이션 앤 디모듈레이션, 변조와 복조가 가능한 장치라고 하는 건데, 이때 변조라고 하는 게 뭐죠? 변조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서 처리된 결과치를 아날로그 회선에 전송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어 주는 작업을 변조라고 했습니다. 자, 피변조파, 이미 변조가 이루어진, 즉 아날로그 신호라는 뜻이죠. 일반 전화선에다가 전송하기 편리하게 아날로그 신호의 형태로 바뀌어져 가지고 전달되어져 온 신호를 말합니다. 그게 피변조파죠. 피변조파로부터 원래의 신호파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신호를 말합니다. 자, 원래의 신호파, 디지털 형태로 만드는 것을, 아날로그 신호를 원래의 디지털 신호로 다시 복구시키는 것을 우리는 복조라고 하죠. 디모듈레이션이요. 변조와 복조. 변조는 모듈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복조는 디모듈레이션 해서 이 두 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장치다 해가지고 우리는 모뎀이라고 하는 장치를 사용을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피변조파로부터 원래의 신호파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복조라고 하고, 복조는 디모듈레이션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변조와 복조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이고 용어이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발진이나 정폭, 정류 이런 과정들은 교류 회로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용어들인데, 사실 정보통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 개념에서는 다루지 않는 개념들이니까 이거는 주로 전기 기능사 쪽에서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3번입니다. 자, 93번. 다음 중 1차 변조된 다수의 통화로를 일괄적으로 다시 변조하는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다중화 개념에서 나오는 거죠. 다중화. 즉 뭐냐 하면 여러 곳에서 전달되어 온 그런 이제 신호들을
하나의 굵은 해선이죠. 이게 기간 해선이라 불리는 굵은 해선으로 이제 보내려고 할 때 이 여러 곳에 있는 데이터, 전송되어진 데이터들을 이게 하나의 해선으로 보내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이고 하드웨어적인 장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묶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다중화 개념이라 하고, 그렇게 해서 전송하는 것이 바로 다중화 해선이라고 하죠. 자, 근데 여기서 다중화 작업량이 다수가 이렇게 다수 통화료가 아주 많아진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게 같은 신호를 보내더라도 주파수 대역폭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주파수라고 하는 것이 딱 고정된 게 아니고, 또 그리고 제한적이죠. 이게 아무렇게나 막 늘려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정한 범위 대역 내에서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워낙 많은 데이터가 전달되어다 보니까 이걸 이제 묶어서 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변조가 되어서 전달되어 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다중화 장치에 얹어가지고 보낼 건데, 이것들 다시 한 번 더 변조함으로써 전송하기 편하게, 전송하기에 쉬운 형태로 다시 한 번 더 변조하는 작업, 이 작업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군변조입니다. 군변조, 무리변조, 무리 군자 써가지고 무리변조라는 뜻이죠. 전달되어져 온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묶음으로 만드는, 무리로 만드는 그와 같은 변조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군변조, 시험 문제에 가끔 자주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죠. 이거는 뭐 이 정보처리 기능사뿐만 아니라 정보기기 운영 기능사에서도 이 군변조 문제는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형태로요. 자, 확인하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94번입니다. 자, 에러 검출 코드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전자계산기 일반에서도 우리가 다뤘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런 장치인데, 다만 여기서는 정보기기 정보통신 일반에서는 조금 더 깊은 부분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자, 에러 검출 코드인 FCS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프레임 체크 시퀀스라고 해서, 프레임, 즉 데이터를 보내는 단위죠. 프레임을 체크할 수 있는 시퀀스라는 뜻입니다. 즉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그 데이터를 전송함에 있어 가지고 그 데이터가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을 덧붙여서 정보에 추가하여 전송하는 에러 제어 방식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러 제어 방식들 중에서, 자, 이 FCS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전송하는 것은 CRC라고 했죠. CRC, 즉 순환 중복 검사 방식이라고 하는 가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가번 순환 중복 검사 방식이 바로 FCS를 붙여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에러를 검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식이라고 하는 거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페리티 검사 방식, 가장 기본적인 검사 방식이죠. 이건 뭡니까? 비트 단위로, 문자 단위죠. 비트 단위로, 바이트 단위죠. 바이트 단위로 비트를 추가한다는 개념이죠. 문자 단위로 비트, 이 비트가 바로 페리티 비트라고 하는 거죠. 페리티 비트를 추가해서 보내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페리티 비트의 문제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페리티 체크 방식의 문제점은 2개 이상의 짝수의 에러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 오류를 검출할 수 없다는 거죠. 짝수계가 나오는, 왜 그러냐면은, 이 뒤에 붙이는 0이나 1, 하나의 비트를 붙인다 했죠. 하나의 비트를 붙여가지고 전체 1의 숫자를 짝수계 혹은 홀수계로 만드는 것이 바로 페리티 검사 비트입니다. 자, 그런데 자, 짝수계나 홀수계가 만드는 2개의 비트가 오류가 난다고 할 경우에는 짝수 홀수가 원래 상태, 예를 들어서 짝수계로 보냈는데 한 개만 오류가 나게 되면 이 1이 0을 바뀌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 홀수계니까 이거는 오류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2개가 동시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의 문자 중에 페리티 비트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문자 중에 2개 비트가 동시에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짝수 수 2개나 4개나 똑같은 짝수죠. 자, 1의 숫자가 원래는 4개로 해가지고 보냈는데 받아들일 때 보니까 1의 숫자가 2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오류가 발생을 한 거죠. 2개의 비트가, 하나의 문자를 구성하고 있는 2개의 비트가 이제 오류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페리티 검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경우 오류라고 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1의 숫자가 2개든 4개든 일단 짝수계니까, 짝수계는 이상이 없구나 해서 통과시켜 버린다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컴퓨터에 찍히는 글자는 이상한 글자가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페리티 검사 방식은 다 좋은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이긴 한데 뭐냐면은 짝수계, 2개 이상의 짝수계 오류가 발생할 경우 검출 자체가 일단 불가능하다는 그런 단점을 가집니다. 그게 바로 이 페리티 체크 방식인데 이 페리티 체크 방식을 좀 더 개선한 것이 바로 이 블럭합 검사 방식입니다. 썸 체크라고 해가지고 썸이 합이죠. 블럭합 검사 방식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한 문자 단위로 비트를 붙여서 검사하는 방식이 페리티 체크 비트인데,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글자 단위의 오류가 발생하게 될 경우, 자, 글자 단위의 오류는 확인을 하는데, 2개 이상의 오류가 발생하면 확인이 안 된다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면 이거는 문자뿐만 아니라 한 덩어리는 총 10개의 문자가 구성됐다고 할 경우에, 그게 프레임이라 한다고 하면, 블럭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블럭이라고 하는 것은 총 10개의 문자를 구성을 하고, 한 문자 단위로 체크 비트가 붙어가 있는데, 이 10개의 문자를 또 동시에 체크하는, 즉, 중복 체크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함으로써 오류를 최대한 이제 걸러낼 수 있도록 한 방식이 바로 이 블럭합 검사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블럭합 검사 방식도 페리티 검사 방식과 거의 흡사하긴 하는데 조금 더 한 단계 더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전진내려 수정 방식은 아시죠? 해밍코드와 같은 방식인데 이건 뭐냐면은 데이터를 체크함과 동시에 수정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방식이죠. 그게 바로 전진내려 수정 방식, FEC라고 불리우죠. FEC, 전진내려 수정 방식. 즉, 받는 측에서 에러를 검출함과 동시에 교정까지, 즉 원래의 정상적인 신호 형태로 바꾸어주는 것까지 가능한 그와 같은 방식이 바로 이 전진에러 수정 방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9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에러 검출 후 재전송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이 부분은 우리의 네 번째 과목인 정보통신 일반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ARQ에 대한 문제죠. 자, ARQ에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 나온다 했죠. 자, 첫 번째가 이 정지대기 ARQ. 자, 스탑 앤 웨이트라 했죠. 스탑 앤 웨이트 ARQ 방식. 두 번째가 연속적 ARQ 방식. 세 번째가 적응적 ARQ 방식.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정지대기 ARQ는 뭡니까? 하나 보내고 저쪽에서 잘 받았다라고 할 때는 어떤 신호가 온다 했습니까? ACK, 즉 긍정응답이라고 불리우는 ACK 신호가 다시 보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 첫 번째 보냈던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전송이 되었구나 하고 또 다음 데이터를 보냅니다. 이런 방식이 바로 정지대기 스탑 앤 웨이트 ARQ 방식이고요. 두 번째, 연속적 ARQ 방식. 여기 연속적 ARQ 방식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백앤 방식과 실렉티브 ARQ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건 구체적인 설명까지는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일단 연속적 ARQ는 뭐냐면 일단은 다 보냅니다. 일단은 다 보낸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보낼 데이터가 총 묶음이 10개가 있다. 10개를 쭉 다 보냅니다. 쭉 다 보낸다.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는 10개를 일단 다 받아들이죠. 그 중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 그 오류 발생 부분을 보내가지고, 그러면 거기부터 다시 보내는 거가 바로 이 고백N이고, 아니면 다 10개를 다 받고 난 뒤에 오류가 발생한 게 두 번째하고 네 번째다 하면 두 번째, 네 번째만 다시 받는 것이 바로 이 선택적 실렉티브 ARQ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고백N이나 실렉티브는 역시 ARQ 방식에 해당하게 될 거고요. 자, 세 번째, 적응적 ARQ 방식. 자, 적응적 ARQ 방식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약간의 지능이 가미가 된 건데 뭐냐면은 우리가 통신회선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어떤 구간, 통신회선을 연결하고 있는 구간들 사이에는 어떤 구간에는 아주 데이터의 오류가 발생이 극히 드문 구간이 있고, 즉 그만큼 회선의 품질이 좋다든가 해가지고 오류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주변 여건이 전혀 성립이 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잘 전송되는 구간이 있고, 또 어떤 구간은 오류 발생이 아주 심한 구간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서 오전에는 잘 되면서도 오후에는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어떤 환경이 바뀐다고 할 경우에 그 바뀌는 데에 맞춰 가지고 오류율이 높은 구간에서는 블럭의 길이
한 번의 데이터를 보내는 블록의 길이를 짧게 하면 그만큼 오류 발생이 적겠죠. 그렇게 블록의 길이를 짧게 하고 오류 그 발생률이 낮은 구간에는 가능하면 그 부분은 오류가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블록의 길이를 좀 길게 해가지고 보내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럴 경우에 그렇게 블록의 길이를 회선의 상태 이런 것에 맞춰가지고 왔다 갔다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방식이 바로 이 즉흥적 ARQ 방식입니다. 똑같은 ARQ 방식인데 다만 블록의 길이를 조절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한 그와 같은 방식이 즉흥적 ARQ 방식.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세부적 나눈다고 할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나오겠죠. 고백앤하고 실렉티브까지 포함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이 ARQ 방식이고요. 자, 전진 오류 수정 방식 FEC라고 불리는 이거는 해밍 코드와 같이 뭡니까? 자, 수정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뒤에 부가 비트까지 동시에 보내가지고 수신 측에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확인되면 동시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 신호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의 오류까지도 잡아서 원래 정상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해밍 코드와 같은 방식이 바로 이 전진 오류 수정 방식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했기 때문에 라에 해당하는 FEC가 되겠죠. 자, 스탑 앤 웨이트, 고백 앤 실렉티브를 포함해서 연속적 ARQ, 그다음 즉흥적 ARQ가 ARQ의 큰 종류들이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96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정보통신교환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교환망에 관련된 문제인데 정보통신교환망은 크게 나누어서 자, 1대1로 전송하는 회선교환망 방식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저장장치를 통해 가지고 축적시켜서 보내는 축적교환망 방식에 가지고 크게 두 가지 나온다 했죠. 자, 회선교환 방식은 1대1 회선으로 주로 연결되는 형태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교환기와 같은 저장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축적 교환 방식인데 이 축적 교환 방식에는 크게 나누어서 패킷 교환망하고 메시지 교환망으로 나눈다 했습니다. 방송통신 교환망은 아니죠. 이거는 이제 정보통신 교환망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보통신 교환망은 회선 교환망과 축적 교환망 그리고 축적 교환망은 메시지 교환망과 패킷 교환망으로 나온다는 거. 자, 회선 교환망, 패킷 교환망은 실시간 처리 가능하죠. 네, 메시지 교환망은 실시간 처리가 안 된다는 거 그런 것 정도는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97번 가겠습니다. 자, 97번입니다. 회선망 구성에 있어서 10개의 스테이션, 10개의 터미널을 전부 망형으로, 망형, 메쉬형이죠. 망형, 그물망형, 그물 아시죠? 그물망의 형태로 되어 있는 망형 회선망으로 구성하려고 할 때 필요한 최소 회선 수는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수식을 바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2분의 n 곱하기 n-1입니다. n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10이라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0 곱하기 9이고 10 곱하기 9는 90이고 나누기 2 하게 되면 45가 되겠네요. 자, 이거는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보면 어떻게 볼까요? 도형을 만들어 가지고 잠깐만요. 자,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스테이션, 즉 국이라고 터미널이라고 한다고 할 경우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 있다. 5개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5 곱하기 4이죠. 5 곱하기 4가 20이니까 2분의 20이니까 10개가 되겠죠. 자, 회선망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으로 연결되겠죠. 자, 요렇게 일단 하나 연결됐죠. 하나. 자, 그 다음 2개. 그 다음 3개. 그 다음 4개. 그 다음 5개. 자, 5개의 망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것들 바로 링형이라 했죠. 링형이요. 링형은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자, 근데 망형이라 했죠. 망형은 어떻게 구성된다고요? 망형은 한 단계 더 들어간다 했죠.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한다 했죠.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요거하고 요것도 연결돼야 되죠. 아울러서 요것하고
요것도 연결됩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요거하고 요것도 이렇게 연결돼야 되죠. 자, 이러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10개가 되죠. 아까 얘기했죠. 다섯 개라고 할 경우는 2분의 5 곱하기 4니까 n 곱하기 n-1이니까 5 곱하기 5-1 4죠. 5 곱하기 4는 20이고 20을 2로 나눈 거니까 10이 되겠죠. 자, 5개일 경우에는 10개의 회선이 필요합니다. 5개의 단말이라 할 경우, 5개의 스테이션이라 한다고 할 경우 회선은 총 10개가 필요할 거라. 근데 문제는 10개의 스테이션이니까 10개를 다 찍어 놓고 하는데 다 선 연결해도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몇 개? 45개요. 자, 주로 이 망형이라 불리우는 이 그물망형 형태는 현재 우리가 공중전화교환망 PSTN이라 하죠. 혹은 공중 디지털 교환망이라 불리우는 PSDN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은 망형 구조입니다. 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왕 나온 거니까 한두 개 더 확인해 보면요. 만약에 이게 성형이었다. 성형은 뭡니까? 별 모양이라 했죠. 별성자 써가지고요. 스타형이라 했죠. 자, 성형인 경우에는 몇 개의 회선이 필요하겠는가? 5개라고 할 경우에 뭐였죠? 자, 성형은 n-1입니다. 즉 5개일 경우에 4개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성형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성형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형은 자, 5개의 스테이션이 있을 때 성형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성형은 원래 온라인망에서 주로 사용한다 했죠. 자, 온라인망에서 성형은 이렇게 5개의 터미널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구성되느냐? 자, 이렇게 구성됩니다. 중간에 하나를 놓고 그 하나에다가 나머지 모두를 연결하고 있는 게 성형이죠. 자, 요거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자, n-1은 4개라 했죠. 이렇게 해서 4개가 됩니다. 중앙하고 나머지 외부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와 같은 구조가 바로 성형 구조입니다. 성형 구조. 하기 때문에 5개의 스테이션이라 할 경우에는 4개의 회선만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성형의 구조입니다. 자, 근데 이게 망형이기 때문에 2분의 n 곱하기 n-1 해가지고 10개일 경우에 총 45개의 회선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망형 구조이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98번 가겠습니다. 자, 프로토콜 문제 나왔습니다. 프로토콜은 뭡니까? 통신규약이라 했죠. 즉 서로 상이한 기기들 간에 데이터를 전송함에 있어 가지고 내가 이거 이렇게 보낼 건데 그쪽에서는 내가 이거 보내는 이 신호는 이 신호로 인식을 해라. 이렇게 서로 간에 미리 정해진 약속을 우리는 프로토콜이라 했습니다. 통신규약이요. 미리 정해놓은 통신을 하기 전에 서로 상이한 기기들끼리 정해둔 통신의 규칙, 약속이 바로 이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의 기본적인 요소, 구문, 의미, 순서죠. 구문, 의미, 순서 대신에 타이밍 쓰기도 하고요. 구문, 의미, 순서가 바로 프로토콜의 3요소입니다. 구문은 문법적인 요소죠. 문법적인 요소, 형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호의 크기 등을 의미하고 있는 게 구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전송제와 오류 복원, 즉 이제 데이터가 정확하게 전송하기 위한 목적을 갖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의미. 그 다음에 타이밍, 순서라는 거죠. 이거는 속도 부분입니다. 속도 부분을 제어하는 것들을 타이밍이라 하죠. 그래서 프로토콜은 구문, 의미, 순서 혹은 타이밍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99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인 PC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에 있어서의 모뎀 장치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장치하고의 연결 규약에 대한 연결 규약, 프로토콜에 대한 문제입니다. RS232C라고 불리죠. EIA라고 불리우는 산업협회에서 정한 통신의 가장 표준안이 바로 이 RS232C인데 RS232C 25핀 커넥트의 송신과 수신 핀 번호를 옳게 나열한 것은 묻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전기통신 전기통신협회인 CCITT 국제적으로 전기통신의 표준안을 제정하고 있는 CCITT에서 V.24하고 동일한 V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아날로그 통신을 의미한다 했죠. 자, V.24와 동일한 규격이 바로 이 RS232C인데 이때 25핀 커넥트에서 송신과 수신은 2번 핀, 3번 핀이죠. 2번 핀, 3번 핀.
아주 많이 문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2번 편 3. 아닌 것은 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송시는 2번 핀, 그 다음에 수시는 3번 핀을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2번하고 3번 핀에 대한 보조 장치들, 보조의 그 장치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나머지 기능들을 보조해주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2번 핀, 3번 핀 중요하니까 확인하시고요. 다음 마지막 문제 10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00번 OSI 7계층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데이터의 암호화와 압축을 수행하는 OSI 참조 모델의 계층은 묻고있습니다. 자, OSI 7계층 사실 저는 이제 응용계층이나 혹은 맨 밑에 있는 물리계층, 최하위 계층이라 불리는 물리계층이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줄 알았는데 따져보니까 이 6계층에 해당하고 있는 표현계층 문제가 의외로 많이 등장을 했더라고요. 자, 지금 이 문제 데이터의 암호화와 압축을 수행하는 것은 표현계층입니다. 6계층이라 불리죠. 자, 이건 우리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제일 하위에 있는 계층이 물리계층이죠. 선과 뭐 단말기를 연결시키는 연결규약에 대한 그런 이제 약속을 정하고 있는 게 1계층에 해당하는 물리계층입니다. 자, 두 번째가 데이터 링크죠. 우리 스위치와 같은 장치들입니다. 통신에 있어서 스위치와 같은 장치들이 바로 이 두 번째 계층에 해당하고 있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이죠. 네트워크 계층은 우리 IP가 이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죠. 라우터 같은 것들이 바로 이 네트워크 계층에 포함될 겁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계층이 전송 계층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세션 계층이죠. 세션 계층. 그 다음이 바로 이 표현 계층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표현 계층이고요. 맨 위쪽에 존재하고 있는 게 실제로 우리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통신을 수행한다고 할 때는 다들 맨 윗계층에 해당하고 있는 응용계층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신은 통신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계층이 응용계층 아래에서 표현이나 전송이나 세션이나 이런 계층들에서 역할, 프로토콜을 연결시키고 각종 역할을 해가지고 사용자가 제대로 통신을 하고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 사용자, 일반 사용자는 응용계층만을 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응용계층이 7계층, 최상위 계층이라 불리우고요. 그 다음에 최하위 계층 혹은 1계층이라 불리우는 것은 물리계층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그 다음에 전송계층인 트랜스포트가 4계층, 그 다음에 세션이 5계층, 그 다음 표현이 6계층, 그 다음 최상위 계층은 응용계층.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F4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혹은 뭐 정보처리 기능사에 대한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전 내용을 우리가 동영상 강좌로 가장 많이 출제된 최빈으로 많이 출제된 문제 100문제를 뽑아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와 이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꼭 60점 이상을 획득하시고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